안녕하세요 여러분, 정치와 법 시간입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민법의 기본 원리에 대한 설명을 마무리하고 관련된 기출문제 두 문제를 풀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업을 하기에 앞서 정정할 것이 하나 있어요. 지난 시간에 근대 민법의 기본 원리에 대해서 설명을 했었는데 그중 첫 번째 원칙으로 사유재산권 절대의 원칙이 있다라고 소개를 했었어요. 근데 제가 필기를 잘못했더라고요. 사유재산권 절대의 원칙이 아니라 사유재산권 존중의 원칙입니다. 필기 수정 부탁할게요. 네, 수정했으면은 다음 진도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 진도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난 시간에 과제로 특정 사례에 근대 민법의 기본 원리를 각각 적용을 해보고 각 근대 민법의 기본 원리가 어떤 문제점을 가지고 있는지 파악하는 과제를 내주었습니다. 다 해봤죠? 그럼 그 과제를 바탕으로 근대 민법의 기본 원리가 가지고 있었던 문제가 무엇인지 정리를 하고 현대에는 이것이 어떻게 보완됐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 사례를 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사례는 사유재산권 존중의 원칙과 관련된 사례였습니다. 자, 사례를 정리를 해볼게요. 주인공은 라이언 씨예요. 이 라이언 씨는 읍내에 베이커리를 운영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라이언 씨의 베이커리는 골목을 따라 들어와야 되는 안쪽 건물에 있었대요. 이걸 그림으로 표현을 해볼게. 이렇게 큰 길가가 있고 작은 골목을 통해서 들어가야 되는 어떤 안쪽 건물에 라이언 씨 베이커리가 있었던 거죠. 그리고 이 골목길 옆에는 큰 빌딩이 하나 있었다고 합니다. 큰 길가 쪽에 큰 상가가 하나 있었어요. 근데 이 4년 전에 이 상가의 주인이 바뀌게 된 거죠. 그리고 이 상가 주인이 골목길까지 소유를 하게 됩니다. 이 상가 건물 주인이 무지 씨로 바뀌게 된 거죠. 근데 무지 씨는 이 골목길도 내 소유니까 이 골목길을 지나가는 사람들한테 통행료를 55만 원, 매달 55만 원을 걷겠다고 합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이 골목길을 거쳐야 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겠죠. 근데 이 사람들한테 전부 다 통행료를 걷는다는 겁니다. 이 무지 씨가 오기 전까지만 해도 골목길은 누구나 이용할 수 있었는데 이제는 누구나 이용할 수 없게 되어 버린 거죠. 근데 이 통행료를 또 내지 않으면은 사람들이 안쪽 골목으로 들어갈 수가 없게 되니까 골목길을 지나야지만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 사람들은 굉장히 힘든 상황에 처해 있는 것이죠. 이해되죠, 여러분? 자, 사유재산권 존중의 원칙에 입각해서 판결을 내려보자면은 사유재산권 존중의 원칙은 개인의 재산을 절대적으로 보호하는 거기 때문에 무지 씨가 자신의 재산을 이용하여 통행료를 걷는 것은 전혀 부당한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판결을 내리자면은 무지 씨가 통행료를 걷는 것은 정당하다라는 판결이 내려질 겁니다. 근데 현대의 관점에서 보면 그건 좀 이상한데 라고 생각이 들죠. 분명히 이 골목길은 무지 씨 것이 맞고 무지 씨가 주인이기 때문에 자신의 재산을 마음껏 활용할 수 있을 거예요. 근데 그 자신의 재산권 행사가 이런 식으로 다른 사람의 이익, 공익을 과도하게 침해한 경우는 바람직하지 않겠죠. 문제점 볼게요. 밑에 내려와서. 사유재산권 존중의 원칙에 입각해서 개인의 소유권을 절대적으로 보장하다 보니 공익 또는 타인의 이익이 과도하게 침해되는 경우가 생겼습니다. 이거는 바람직하지 않잖아요. 그래서 현대에는 어떻게 보완이 되었냐면은 자, 필기해 봅시다, 여러분. 소유권 공공복리의 원칙으로 수정 보완되었습니다. 여전히 개인의 재산권은 법에 따라서 보장이 되어 개인의 재산에 대해서 아무도 또는 국가도 함부로 가져가거나 빼앗을 수 없고요. 또 재산권을 이렇게 사용해라 라고 명령할 수도 없습니다. 보장은 됩니다. 하지만 재산권 행사가 공공복리, 공공의 이익에 적합하도록 행사되어야 한다는 조건이 추가가 된 것입니다. 알겠죠? 그래서 예전에는 근대 민법에서는 개인의 소유권이 절대적인 권리로 인정이 되었어요. 진짜 그 어떤 터치도 했으면 안 됐어. 그런데 이 소유권 공공복리의 원칙에 입각해서 소유권은 상대적인 권리로 바뀌게 됩니다.
그러니까 소유권 행사의 자유를 보장은 하되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라면, 공공의 이익이 침해되는 경우에는 이 소유권 행사를 제한할 수 있다는 원칙으로 바뀌게 된 것이죠. 이해가 되죠, 여러분? 자, 그러면 두 번째 사례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사례는 계약 자유의 원칙과 관련된 사례였어요. 이것도 사례의 정리부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토니오라는 사람이 주인공이에요. 안토니오는 베니스에 있는 상인이에요, 상인이 있었습니다. 그 안토니오의 친구 바사니오가 안토니오한테 돈 좀 빌려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근데 안토니오가 하필 안토니오의 배가 해외에 나가 있어서 지금 당장에 돈이 없었던 거죠. 그래서 뭐 어차피 내 배는 곧 돌아올 테니까 내가 빌려서 줄게 라고 한 거죠. 그래서 샤일록이라는 고리 대금업자한테 돈을 받습니다. 그리고 이 돈을 빌릴 때 작성했던 계약이 뭐냐면 내가 제때 못 갚으면은 살 500g을 떼내어 주겠다라는 계약을 쓴 거죠. 이해되죠? 네, 그러면 계약 자유의 원칙에 입각해서 이런 경우에 이 계약 내용을 이행해야 될지를 보도록 할게요. 자, 계약 자유의 원칙이 무엇이었는지 다시 한번 떠올려 보겠습니다. 계약 자유의 원칙이라는 것은 개인의 법률 관계는 개인들이 자유롭게 형성할 수 있어야 한다는 원칙이었어요. 그러니까 계약 내용이 어떻든지 간에 당사자들끼리만 합의를 하면은 계약이 성립된다는 원칙이었습니다. 그 계약 자유의 원칙을 이 사례에 적용을 해봤을 경우 안토니오랑 샤일록 모두 돈을 제때 갚지 못하면 안토니오의 살 500g을 샤일록한테 주겠다고 둘 다 합의를 했어요. 둘 다 합의를 했기 때문에 이 안토니오는 돈을 제때 못 갚았죠. 살 500g을 샤일록한테 주어야 됩니다. 이 판결 역시 현대의 관점에서 봤을 때는 좀 이상하죠. 네, 사회 질서를 어지럽힙니다. 모든 사람이 자신의 어떤 몸, 신체의 일부, 그리고 몸을 걸고 계약을 맺어버리면은 이상하게 죽어나가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겠죠. 이런 것이 문제점으로 대두가 되었습니다. 실제로 이런 일들이 많이 일어났었어요. 문제점 정리해 볼게요. 네, 첫 번째 문제점입니다. 계약 내용이 사회 질서에 반하는 경우. 그러니까 뭐 신체 일부를 포기한다든지, 뭐 노예 계약을 맺는다든지 같은 어떤 사회 질서에 반하는 내용일 경우에는 사회 질서를 혼란스럽게 만들어 버립니다. 내용이 너무 이상한데 국가가 개입을 못해요. 그러니까 그 계약대로 이행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근데 이런 이상한 내용의 계약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사회 질서는 혼란스러워지겠죠? 이런 문제점이 등장을 했습니다. 그리고 문제점이 하나 더 있었는데 이건 이 사례랑은 좀 결이 다른 문제점이에요. 뭐였냐면은 경제적 강자가 경제적 약자에게 불리한 내용의 계약을 강제하는 수단으로 악용을 했습니다. 대표적인 게 근로계약이었는데요. 옛날에는 근대시대에는 자본가랑 노동자 관계를 생각해 볼게요. 일자리는 많이 없었는데 일을 하고자 하는 노동자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자본가들이 이를 악용을 한 거죠. 자본가들이 노동자들한테 장시간 근로하고 적은 임금을 줄 것이라는 계약을 썰을 내밀면서 이 조건 아니면 널 고용하지 않겠다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근데 노동자들 입장에서는 이것을 거부할 수가 없는 게 일자리가 너무 없어요. 이 조건이라도 받아들이지 않으면은 난 당장에 먹고 살 돈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부당한 내용의 계약이라도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던 거죠. 노동자는 당연히 거부할 힘이 없으니까 국가가 이 내용이 잘못됐으니까 좀 근로시간 줄이고 임금 더 많이 줘라 라고 해야 되는데 국가한테는 그럴 권한이 없었던 거죠. 왜냐하면 계약은 당사자들의 몫이니까. 그쵸? 이런 문제점들이 발생하게 됩니다. 즉 사회적 약자가 피해를 보는 일들이 생기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계약 자유의 원칙은 현대에 들어가서 수정이 되게 되는데요. 어떻게 수정이 되었냐면 계약 공정의 원칙으로 수정이 되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계약의 자유는 여전히 인정이 돼요. 여전히 인정이 되는데 만약에 계약의 내용이 사회 질서에 반하거나 공익을 침해할 경우에는 그 계약은 무효다 라는 것이 추가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계약 내용이 사회 질서에 반하지 않고 공공의 이익을 침해하지만 않는다면은 계약을 체결할 자유를 인정을 해주지만, 만약에 계약 내용이 사회 질서에 어긋나면은 그 계약은 처음부터 효력이 없다라는 조건이 추가가 된 것이죠. 알겠죠? 자, 마지막 세 번째 사례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사례는 과실 책임의 원칙과 관련된 사례였어요. 이것도 사례부터 정리해 보도록 할게요. 자, 호동 씨가 나옵니다. 호동 씨는 이렇게 바다에서 김양식업을 하는 사람이었어요. 김양식업을 잘 하고 있었는데 몇 달 전에 이 부근에서 참치 공장이 생기게 됩니다. 근데 이상하게도 참치 공장이 생긴 이후부터 김이 시들시들해지더니 결국 다 죽어버리게 됐어요. 그럼 약간 심증이 있는 거죠. 아, 참치 공장 때문에 김이 죽었구나 라는 심증이 있는 거죠. 그쵸? 정확한 증거는 없지만. 그래서 호동 씨는 법원에 참치 공장 때문에 김이 다 죽었으니까 참치 공장한테 손해배상해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근데 참치 공장에서 측에서는 우리가 그랬다는 증거가 있냐라고 하면서 배상을 안 해주려고 하는 거죠. 자, 이런 경우에 과실 책임의 원칙을 적용하면 어떤 판결이 나올까요? 자, 과실 책임의 원칙이라는 게 뭐였냐면은, 나한테 고의나 과실이 있는 상태에서 내가 다른 사람한테 손해를 입혔을 경우 내가 책임을 져야 한다는 원칙이었습니다. 그런데 보통 가해자가 어라, 내가 잘못했네, 내가 배상해 줄게 라고 하는 경우는 별로 없고, 피해자가 내가 너 때문에 손해를 입었으니까 배상해 달라고 요청을 해야 가해자가 배상을 해주거든요. 그럼 피해자가 배상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상대한테 고의 또는 과실이 있었다는 것을 입증해야 됩니다. 그래야지 가해자한테 손해배상을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이거 누가 해야 된다고? 피해자가 고의 또는 과실이 있었다는 걸 입증을 해야지 책임을 물을 수가 있어요. 그럼 이 사례의 경우에는 호동 씨가 수근 씨의 참치 공장 때문에 김이 죽었다는 것을 정확히 입증을 해야지 손해배상을 받을 수가 있는 겁니다. 과실 책임의 원칙에 입각하면 그런 것이죠. 그러니까 과실 책임의 원칙에 입각해서 판결을 내려보자면은 호동 씨가 입증을 못했잖아요. 증거가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수근 씨는 호동 씨한테 배상할 책임이 없습니다. 그래서 많은 친구들이 이게 왜 문제냐, 당연히 증거가 있어야 책임을 지지 라고 생각을 하더라고요. 근데 이게 왜 문제냐면은, 지금 일반 시민, 전문가가 아니잖아요. 일반 시민한테 모든 입증 책임을 떠맡긴다는 게 문제입니다. 특히나 오늘날과 같이 기술이 발달하고 사회가 복잡해진 시대에서 그 분야에 대한 전문성이 없는 일반 시민한테 모든 원인과 결과를 밝혀내라 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부당한 일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렇지 않나요, 여러분? 그래서 이걸 악용하는 기업이 굉장히 많아졌습니다. 이 문제점 보도록 할게요. 사회적 강자가 자신의 책임을 회피하기 위한 수단으로 악용하는 경우가 많아졌어요. 그러니까 기업들이 자기들이 잘못한 거는 자기들은 알아. 근데 시민들은 모르잖아요. 기업 입장에서는 그 자신들의 잘못을 입증할 수 있지만 시민들은 그걸 입증할 힘이 없어요. 그래서 자기들이 다 잘못 저질러 놓고, 너네 우리가 잘못했다는 거 입증할 수 있어? 증거 있어? 이렇게 물어보는 거죠. 당연히 시민들은 입증을 못하죠. 그러니까 시민들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도 없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업들은 잘못은 다 해놓고 책임은 안 지는 경우가 발생하게 되는 것이죠. 문제인 것 같죠?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어떻게 보완을 했냐면, 무과실 책임의 원칙이라는 원칙을 추가했다라고 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과실 책임의 원칙이 기본인 건 맞는데 예외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무과실 책임의 원칙을 만들어냈습니다. 기본적으로는 개인이 잘못한 것에 대해서만 책임을 지는 게 맞고요. 또 피해자가 기본적으로 가해자의 행위 때문에 내가 피해를 입었다는 걸 입증해야 되는 것도 맞아요. 그런데 기업들이 악용하는 경우가 생겨나자 예외적으로 적용할 수 있도록 만들어진 원칙이 무과실 책임의 원칙입니다. 그러니까 무과실 책임의 원칙이 뭐냐면은, 나한테 직접적인 고의나 과실이 없어도 타인에게 피해를 줬으면은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기만 하면은 피해자에게 배상해야 한다는 원칙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보면은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는데, 예시를 한번 볼게요. 이 두 가지 법이 대표적인 예시거든요. 그러니까 이 두 가지 법의 이름 정도는 기억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먼저 첫 번째는 제조물 책임법입니다. 이게 무슨 법이냐면은 밑에 뜻이 나와 있어요.
제조물의 결함으로 소비자에게 생명이나 신체, 재산 등의 손해가 발생한 경우 제조업자에게 손해배상 책임을 묻는 법이에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은, 자, 이게 전기밥솥이라 합시다. 제가 그림을 잘 못 그려가지고, 네, 전기밥솥이 있다고 칩시다. 네, 전기밥솥을 이렇게 주부가 이용을 하고 있었어요. 근데 어느 날 전기밥솥이 갑자기 폭발을 한 거지. 폭발을 해서 이 주부가 화상을 입게 됩니다. 그래서 주부는 전기밥솥 때문에 화상을 입었다고 그 전기밥솥을 만든 회사한테 손해배상을 청구해야 하죠. 그래서 과실책임의 원칙에 입각해서 손해배상을 받으려면은 전기밥솥의 구조적인 결함으로 인해서 폭발을 했고 그 결과 내가 화상을 입었다는 걸 주부가 입증을 해야 됩니다. 근데 전기밥솥에 결함이 있는 거를 주부가 어떻게 밝혀내겠어요? 그 회사 측에서는 이렇게 말하겠죠. 전기밥솥 자체에 문제가 있었던 것이 아니고 주부가 사용법 숙지를 제대로 안 해서 폭발한 것이다 라고 말할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과실책임의 원칙에 입각해서는 주부가 손해배상을 받기가 굉장히 힘듭니다. 그래서 제조물 책임법을 만들었는데 제조물 책임법에 입각하면은 그러니까 뭐 제조물 자체가 문제가 있든 사용자가 사용을 제대로 못해서 문제가 생겼든지 간에 상관없이 제조물 때문에 어쨌든 어떠한 피해를 입었으면은 제조업자가 무조건 배상을 해줘야 된다고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제조업자가 배상을 해주기 싫으면 제조업자가 제조물에 결함이 없었다는 것을 스스로 입증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알겠어요? 그러니까 전기밥솥이 폭발한 이유가 전기밥솥 자체에 결함이 있었을 수도 있고 회사 말대로 주부가 사용법을 숙지를 제대로 못해서 폭발한 걸 수도 있어요. 그것과 무관하게 일단 전기밥솥을 만든 기업이 전기밥솥을 폭발해서 주부가 화상을 입었기 때문에 전기밥솥을 만든 기업이 일단 배상 책임이 있는 겁니다. 원인이 무엇인지 따지지 않고. 근데 만약에 전기밥솥을 만든 업체가 배상을 해주기 싫으면 전기밥솥에 결함이 없었다는 걸 제조업체가 입증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필기 하나 해볼게요. 입증 책임을 전환했다라고 보면 됩니다. 그러니까 원래 입증 책임이 피해자한테 있었는데 이제 가해자한테 공을 떠넘긴 거죠. 피해자한테 배상해주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배상해주기 싫으면 가해자 너네가 너네 잘못이 없다는 걸 입증해라 라고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일반 시민들은 제조물의 결함을 알아내기가 힘드니까 너네가 억울하면 너네가 결함이 없다는 걸 입증해라 라고 하는 거죠. 환경정책기본법도 마찬가지예요. 잘은 모르겠는데 기업 때문에 환경이 파괴돼서 내가 손해를 입은 것 같아. 그러면은 피해자가 기업 때문에 환경이 파괴됐다는 걸 정확히 입증할 필요가 없고요. 기업은 일단 배상 책임이 있습니다. 그리고 억울하면은 기업이 스스로 이 환경 파괴는 우리가 한 것이 아니다. 우리랑 무관하다라는 것을 입증을 해내야지 배상 책임이 사라지게 되는 겁니다. 이것도 입증 책임이 바뀌게 된 거죠. 여기서 주의해야 될 점은 무과실 책임의 원칙은 모든 경우에 적용되는 건 아니라는 점, 예외적으로 적용이 된다는 점을 꼭 기억해 줘야 됩니다. 알겠죠? 이렇게 사례를 통해서 문제점과 수정 보완된 내용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배운 것 쭉 정리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근대민법의 기본 원리에는 사유재산권 존중의 원칙, 계약 자유의 원칙, 과실책임의 원칙 이렇게 세 가지가 있었어요. 자, 그런데 이 세 가지의 문제점들이 발견이 되었죠. 각 권리들을 절대적으로 보장해주고 계약의 자유를 지나치게 강조하고 그리고 자기 잘못만 책임지게 하다 보니까 여러 문제점이 발생을 했습니다. 그래서 권리는 너무 절대적으로 보장하면 안 되겠구나. 권리의 사회성과 공공성을 고려해야겠구나 라고 해서 현대의 수정 보완된 원칙들이 등장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현대에는 소유권 공공복리의 원칙, 계약 공정의 원칙, 무과실 책임의 원칙도 적용이 되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오해하면 안 되는 내용이 있어요. 자, 바로 주의 부분입니다. 이 부분이 수능에 가끔 나오더라고요. 이걸 잘 기억해 줍시다. 현대민법에서 수정 보완된 내용만 보면은 근대민법의 기본 원리는 완전히 폐지된 것 같아 보여요. 그런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현대에는 근대민법의 세 가지 원칙을 기본으로 하고 있어요. 지금도 개인의 재산 존중하고 있고요. 계약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잘못한 것에 대해서는 스스로 책임을 지게 하고 있어요.
그대로 적용을 하고 있는 거죠. 근데 이제 현대민법에서 수정 보완된 내용은 어떤 문제점이 발생했을 때 발생한 경우에 보완되는 내용이다 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알겠죠? 그러니까 근대 민법의 3가지 원칙을 기본으로 하되 수정된 내용은 경우에 따라 적용되는 보완적인 원칙이다 라고 기억해 주는 게 정확하다는 거. 그래서 오늘 진도는 여기 다 나갔고요. 이제 문제 풀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퀴즈부터 풀어보도록 할게요. 각자 잠시 정지 버튼 눌러놓고 퀴즈를 한번 풀어보세요. 문장을 읽고 각 문장들이 어떤 원칙과 관련되어 있는지 적어보세요. 네, 풀어보았나요? 답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가보도록 할게요. 법조항이 나와 있습니다. 자, 보니까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 질서에 위반한 사항을 내용으로 하는 법률 행위는 무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계약이 법률 행위의 일종이에요. 이렇게 정리를 해보면 이렇게 말할 수 있죠. 계약의 내용이 사회 질서에 위반했을 경우 무효가 된다라고 해석을 할 수가 있죠. 무슨 원칙이 떠오르나요? 계약 공정의 원칙이 떠오르죠. 네, 가는 계약 공정의 원칙과 관련된 문장이었습니다. 자, 그럼 나와보도록 할게요. 자, 김구는 A사의 스마트폰이 원인을 알 수 없는 이유로 폭발해서 손에 화상을 입었다고 합니다. 이 스마트폰이 폭발한 이유는 스마트폰 자체에 결함이 있어서 그런 걸 수도 있고 김군이 사용을 제대로 못해서 그런 걸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김군의 잘못일 수도 있고 A사의 잘못일 수도 있는 거죠. 근데 A사가 바로 배상을 해주었다고 합니다. 그걸 따지지 않고. 그쵸? 이거는 무과실 책임의 원칙에 해당하는 사례입니다. 아까 전기밥솥 한 거랑 비슷한 얘기죠. 제조물 책임법에 입각한 사례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 다음 다 볼게요. 공항 근처에 땅을 소유한 박 씨는 15층, 자기가 소유한 땅을 이용해서 15층짜리 건물을 만들려고 했는데 항공기 이착륙 문제를 예방하기 위해서 5층짜리 건물을 지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 자신의 재산권 사용이 제한당한 것이죠. 소유권, 공공복리의 원칙과 관련된 사례입니다. 그렇게 어렵지 않죠? 네, 그러면은 지금부터는 모의고사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 역시 여러분이 정지 버튼 누르고 먼저 풀어본 다음에 제 해설을 들어주세요. 다 풀어보았죠? 해설하도록 하겠습니다. 1번 문제 볼게요. 자, 밑줄 친 기억에서 미음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고르는 문제였습니다. 자, 먼저 기억 보도록 할게요. 자, 계약 자유의 원칙은 개인의 자율적 의사에 기초하여 체결된 계약의 부작용을 강조한다 라고 되어 있는데요. 계약의 부작용을 아예 고려하지 않죠. 고려하지 않고 오로지 자유에 맡겨야 된다 라고 하는 게 계약 자유의 원칙이었습니다. 1번 틀렸죠? 자, 2번 볼게요. 과실 책임의 원칙은 새로운 원칙으로 대체되면서 현재 우리나라 민법에서는 폐기되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맞나요? 제가 이거 아니라고 했죠. 오해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근데 민법의 기본 원리 3가지는 여전히 우리나라 민법에 적용이 되고 있다고 했어요. 폐기된 게 아니라고 했습니다. 틀렸습니다. 3번 볼게요. 소유권 공공복리의 원칙에 따르면 소유권은 공공복리의 차원에서 제한될 수 없는 절대적 권리이다. 아니죠. 네, 현대에는 상대적 권리로 바뀌었다고 했습니다. 공공복리를 위해서라면 제한할 수도 있습니다. 3번도 틀렸어요. 4번. 계약 공정의 원칙에 따르면 노예 계약도 적법한 것으로 인정된다 라고 되어 있는데요. 계약 공정의 원칙에 따르면 계약 내용이 사회 질서에 위반되면 무효라고 했습니다. 노예 계약은 사회 질서에 위반되죠. 네, 사회 질서에 위반되는 계약이기 때문에 적법하지 않고 무효입니다. 무효. 그다음 5번 볼게요. 무과실 책임의 원칙을 적용한 예로 우리나라 제조물 책임법을 들 수 있다. 이거 아까 설명한 거죠. 제조물 책임법, 환경정책기본법은 무과실 책임의 원칙의 대표적인 예라고 했습니다. 정답은 5번이에요. 5번. 자, 이제 2번 문제 풀어볼게요. 의뢰인이 찾아와서 돈이 필요해가지고 높은 이자율로 돈을 빌렸는데 이자를 원금보다 많이 갚았고 이젠 도저히 돈을 갚을 수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변호사가 뭐라고 했냐면 법으로 정한 최고 이자율을 초과하는 부분은 무효입니다 라고 말을 해 주었어요.
자, 법으로 최고 이자율을 정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 이상은 불공정하다고 판단하기 때문에 최고 이자율을 정해 놓은 겁니다. 자, 그러면 그 이상, 최고 이자율 이상으로 정한 이자율의 경우에는 불공정한 내용이기 때문에 무효가 되는 것이죠. 자, 이것과 관련된 거 무슨 원칙이죠? 네, 계약 공정의 원칙이죠. 과도한 이자율을 내용으로 한 계약은 무효다라는 것이 이 변호사의 주장입니다. 그렇죠? 그럼 이제 계약 공정의 원칙과 관련된 보기를 찾으면 돼요. 이 보기들 중에서 2번이 계약 공정의 원칙과 관련된 보기인 것이죠. 나머지 보기들은 무슨 원칙과 관련된 것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수능 공부할 때는 다른 보기들도 꼼꼼하게 정리를 해놔야 돼요. 다른 보기들이 어떻게 정답이 될지 모르는 거거든요. 자, 한번 볼게요. 1번. 소유권은 공공복리를 위하여 제한될 수 있다. 소유권 공공복리의 원칙과 관련된 보기죠. 그럼 3번. 과실이 없을 때에도 일정한 경우 손해배상의 책임을 질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무과실 책임의 원칙과 관련된 보기입니다. 다음 4번. 계약 당사자의 자유의사에 의한 자기 책임의 원칙을 반영한다 라고 되어 있어요. 자, 작년에 보니까 많은 친구들이 여기 자유의사에 꽂혀서 계약 자유의 원칙이라고 적더라고요. 그러면 안 됩니다, 여러분. 여기 자기 책임의 원칙 나와 있죠. 자기 책임의 원칙은 과실 책임의 원칙의 다른 말이에요. 근대 민법의 기본 원리가 그 다른 말도 있었잖아요. 가르쳐주면서 두 가지 다 외워야 된다고 했었죠. 이런 식으로 문제에 두 가지 중에 어떤 게 나올지 모르니까 둘 다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럼 5번 볼게요. 법률관계의 형성은 개인의 자유로운 의사에 맡겨야 되고 국가가 개입해서는 안 된다. 이거 계약 자유의 원칙이죠. 네, 이렇게 문제를 풀어보았습니다. 오늘 과제는 따로 없으니까 오늘까지 배운 부분 복습 꼼꼼하게 잘 해주세요. 오늘도 수고 많았습니다.